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릴 자격이 없는 땅에서 태어났다. 조선의 법전은 사람을 8등급으로 나누었고 그는 그 맨 아래에 있었다. 백정의 아들. 피와 죽음을 다루는 자의 핏줄.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그를 향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서 죽어라.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 선택이 조선 왕조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남자의 이름은 이석이다. 역사는 그를 기록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꽂은 자의 이름은 불태워도 연기로 남는다. 그의 이야기는 피에서 시작된다. 한양 도성 바깥,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곳에 그의 마을이 있었다. 도살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렀고 양반들은 그 골목 앞을 지나칠 때면 소매로 코를 막았다. 아이들은 그 마을 아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건드리는 것조차 더럽다고 여겼으니까. 이석은 그 속에서 눈을 떴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세상의 시선이 먼저 그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날마다 짐승의 목을 따는 일을 했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손은 늘 붉었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붉음이 손금 사이에 박혀 있었다. 어린 이석은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다. 두려움인지 경외인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어머니는 그가 7살 때 죽었다. 병이 아니었다. 굶주림이었다. 흉년이 든 해에 아버지는 일거리를 잃었고 어머니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은 먹지 않았다. 그런 날이 20일을 넘겼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이석은 그 옆에 앉아 사흘을 울었다. 사흘이 지나자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쉽게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가난은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든다. 부드럽게 부러지게 하거나 아예 부러지지 않는 무언가로 굳히거나. 이석은 후자였다. 그가 10살 되던 해 한양 도성안에서 온 사내가 마을을 지나쳤다. 내관이었다. 궁에서 나온 환관 하나가 심부름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이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렸는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골목 어귀에 앉아 막대기로 땅에 글자를 쓰고 있는 아이를 보았다. 천자문이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버려진 책 한 권을 주워 혼자 베껴 쓴 것이었다. 획이 삐뚤었고 순서가 틀린 글자도 있었지만 아이는 집중하고 있었다. 온 세상이 자기 하나뿐인 것처럼. 내관은 걸음을 멈추었다. 네가 이 글자를 아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내관의 발을 잡았다. 조선에서 천민의 아이가 스스로 글을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으로도 관습으로도 막혀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하고 있었다. 금지된 것을 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내관의 이름은 박무진이었다. 그는 40년을 궁 안에서 살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다. 왕의 곁에서 수십 년을 지내며 무수한 인물들이 오르고 지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무진은 이석을 몰래 데려다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글자였다. 다음에는 글의 뜻이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읽는 법이었다. 박무진은 글보다 사람을 읽는 법을 더 오래 가르쳤다. 사람의 눈을 봐라.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입이 웃어도 눈이 차가우면 그 자는 지금 너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석은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가장 무서운 재능이었다. 기억력이 아니었다. 들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
배운 것을 무기로 변환하는 속도. 13살이 되었을 때 이석은 스승인 박무진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있었다. 15이 되었을 때 그는 스승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관 어르신, 조정에서 왜 특정 가문이 계속 요직을 차지합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반드시 그들이 가장 뛰어난 것은 아닐 텐데요. 박무진은 그 질문을 듣고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네가 위험하다. 이석은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씹었다. 위험하다는 것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그것도 오래 생각했다. 결국 그는 둘 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가 16이 되던 해봄, 박무진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병이 없었고 전날까지 멀쩡했다. 그러나 궁 안에서 오래 산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되게 갑작스럽지 않다. 이석은 그것을 알았다. 스승이 누군가의 눈밖에 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 외에 설명이 없었다. 그는 스승의 방에서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서신 하나. 내용은 짧았다. 네 출신을 지워라. 그것이 첫 번째다. 이석은 그 편지를 불에 태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조선에서 출신을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호적이 있었고 마을 어른들의 기억이 있었고 피부색도 말투도 손에 굳은 살도 모두 증거였다. 그러나 이석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 그리고 진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더 강력하다는 것. 그는 먼저 이름을 바꾸었다. 박무진이 가르쳐준 글자 중에서 고르고 또 골랐다. 이석. 자갈처럼 단단하고 흔한 성씨에 기댄 이름. 기억하기 쉽고 의심받지 않을 이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 만들었다. 지방 몰락 양반의 서자. 가세가 기울어 한양에 올라온 청년. 그럴듯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너무 남루하지도 않은 이야기. 다음은 몸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굳은 살을 없애기 위해 1년을 공을 들였다. 말투를 바꾸는 데는 2해가 걸렸다. 천민 특유의 어미와 억양을 지우고 양반의 어투를 입히는 것. 매일 밤 혼자서 말하고 듣고 고쳤다.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감시했다. 19이 되었을 때 이석은 완성되어 있었다.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은 아무도 그의 출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눈빛은 차분했고 말은 정확했으며 거동에 가난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없던 사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있어야 할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한양에서 그는 서리로 처음 발을 들였다. 관청의 말단 문서 담당.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그는 그 자리를 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관청은 이석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서가 오갔다. 토지 분쟁, 세금 기록, 형사 처리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읽었다. 읽으면서 패턴을 찾았다. 어느 가문이 어느 관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의 세금이 이상하게 낮은지, 어느 사건이 너무 빠르게 종결되었는지. 조선의 관료 체계는 부패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처럼 연결된 이권 구조가 있었다. 이석은 그 실을 하나씩 손으로 잡았다. 끊지 않았다. 끊으면 상대가 안다. 그는 잡은 채로 기다렸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있다. 이석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골라 했다. 아첨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정밀한 무언가였다. 상대의 불안을 읽고 그 불안을 해소해주는 말. 상대의 욕망을 읽고 그 욕망을 긍정해주는 말.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끼는 자 앞에서 무장을 푼다.
그는 3년 안에 관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상관들은 그에게 의지했고 동료들은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따랐다. 그는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주먹을 쓴 적도 없었다. 그저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3살이 되던 해 기회가 왔다. 당시 조선의 왕은 즉위한 지 4년이 된 젊은 군주였다. 이름은 이진. 26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총명했지만 외로웠다. 조정은 노론과 소론의 갈등으로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고 왕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정해놓은 것 중에서 고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분노와 무력감이 왕의 눈 속에 있었다. 이석이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왕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놓았다. 정확한 계산으로 한 지방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상소가 있었고 그 상소의 진위를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다. 이석이 속한 관청에 그 일이 내려왔다. 그는 사흘 만에 그 비리의 전모를 정리한 보고서를 썼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었다. 그 비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누가 연루되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차단해야 하는지까지 왕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보고서는 왕에게 올라갔다. 왕은 그 보고서를 읽고 그것을 쓴 자를 찾았다. 이석이 불려갔다. 그날의 첫 만남을 이석은 평생 기억했을 것이다. 왕은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대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대부분의 신하는 이 질문에 겸손함을 연기한다. 나라의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 전하를 보필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말들을 한다. 이석은 하지 않았다. 전하 곁에서 필요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왕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안에 흥미의 빛이 있었다. 필요한 자라 했느냐? 예. 쓸모없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왕은 이석을 가까이 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서 검토였다. 다음에는 조정회의 전 사전 보고였다. 그 다음에는 왕이 혼자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석은 매번 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각도를 제시했다. 그것이 맞을 때도 있었고 틀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언제나 왕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왕은 생각하게 만드는 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조정의 노신들이 이석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왕의 곁에 선 지 2해가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무시했다. 출신도 모르는 자, 어디서 왔는지도 불분명한 자. 그러나 그가 조정의 논의에 왕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무시는 경계로 바뀌었다. 당시 조정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좌의정 김현철이었다. 노론의 핵심, 3대에 걸쳐 관직을 이어온 가문. 그의 사위가 병조판서였고 그의 조카가 이조참판이었으며 그의 문하에서 수십 명의 관리가 배출되었다. 조선의 관료 체계는 사실상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현철은 이석을 처음 만난 날 그를 아래 위로 훑고 말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이석은 준비된 이야기를 했다. 지방, 몰락, 상경. 김현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우리 편이 되어라. 이석은 그 말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현철의 눈이 굳었다.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직접 편을 제안한 것이 얼마만인지, 그리고 거절 아닌 보류를 받은 것이 언제인지, 그것이 이석의 첫 번째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나는 당신 아래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 조정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현철은 이석을 끌어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출신을 캐기 시작했다. 사람을 풀어 이석의 과거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석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6년을 썼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리 시절의 기록이 있었고 그 이전은 지방이라는 안개 속에 있었다. 다음으로 왕에게 이석에 대한 불신을 심으려 했다. 우회적으로 여러 신하를 통해 저자는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저자는 전하 한 분만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저자는 너무 영리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왕은 그 말들을 이석에게 전했다. 직접 왕은 이석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석은 왕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전하, 신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전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좌의정께서 신을 견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위험한 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이 전하 곁에 있기 때문입니까? 왕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계속 있어라. 이석이 얻은 것은 자리가 아니었다. 신뢰였다. 그리고 신뢰는 권력보다 오래 간다. 이석이 본격적으로 조정에서 힘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 28이었다. 그는 왕의 측근으로 인사 문제에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인물이 적합하다. 어느 지방에 어느 관리를 보내야 한다. 처음에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왕이 그 의견을 10번 중 9번 따르자 그것은 의견이 아닌 결정이 되었다. 인사는 권력의 심장이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조정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석은 인사를 통해 자신과 연결된 인물들을 요직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이지 않게 조금씩 마치 물이 스미듯 그는 상대를 압박하지 않았다. 회유했다. 각 인물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 약점을 이용해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약점에서 구해주었다. 빚을 만들었다. 조선에서 빚은 돈보다 강한 구속이었다. 김현철의 진영에 있던 이조 참의가 있었다. 그는 서자 문제로 개인적 고민이 깊었다. 서자가 관직을 잇지 못하는 법 때문에 자신의 장남이 관직 진출이 막혀 있었다. 이석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정확히는 그 문제를 왕에게 상주하는 방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그 서자는 예외적 경로로 관직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조 참의는 이후 이석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 그런 방식이 쌓였다. 10명, 20명, 30명. 이석은 조정의 인간 지도를 그렸다. 각 인물의 욕망, 두려움, 연결관계. 그 지도 위에서 그는 경로를 설계했다. 김현철이 위기를 느낀 것은 그때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조정에서 권력 싸움이란 결국 왕의 귀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석은 왕의 귀를, 더 나아가 왕의 신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김현철은 30년 동안 자신이 지배해온 이 판이 기울었음을 느꼈다. 그는 최후의 수를 두었다. 이석의 출신을 밝히는 것이었다. 사람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그 사람은 이석이 자랐던 마을을 찾아갔다. 20년 전의 기억을 가진 자를 찾으려 했다. 이석이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마을은 2년 전에 큰 화재로 상당 부분 소실되었고 오래된 주민들 대부분이 흩어진 상태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우연이었다. 김현철의 사람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이석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석이 22살에 1년 동안 이유 없이 지방 출장을 많이 다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권력은 절정에 다가갈수록 더 외로워진다. 이석은 그것을 알았다. 30이 넘자 그는 조정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직함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화려한 자리는 표적이 된다. 그는 화려한 자리 바로 옆에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왕은 이석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이석이 의도한 것이기도 했고 왕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했다. 왕은 이석이 자신을 조종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석이 항상 왕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한 번씩은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석의 가장 영리한 전술이었다.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자처럼 보이는 것. 그래야 신뢰가 유지된다. 전하, 그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한 번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석은 잠시 침묵하고 말했다. 신은 전하가 틀리실 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자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충성입니다. 왕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이석을 보호했다. 33살. 김현철이 실각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세금 횡령 사건이었다. 여러 지방의 세금이 중앙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관련된 인물들이 하나씩 드러났고 그 연결고리가 좌의정의 측근들로 이어졌다. 김현철은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연루된 자들이 너무 많았다. 그는 사직을 청했다. 왕은 허락했다. 그 사건의 수사를 조율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석은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랬다. 결과만 있었고 손이 없었다. 칼은 있었지만 칼자국은 없었다. 35. 이석은 정점에 섰다. 공식 직함은 도승지였다. 왕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자리. 그러나 그의 실제 권력은 직함의 수십 배였다. 인사를 결정했고 외교 문서를 검토했으며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정보의 첫 번째 통로가 그였다.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 그는 모든 정보의 문지기였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석에게 인사했다. 그것이 불편했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게 밉보이면 다음 인사에서 원하는 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 그를 칭찬하면 그 칭찬이 왕에게 들어갔다. 그를 비난하면 그 비난이 조용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는 왕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위험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다. 왕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자이면서 동시에 왕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라는 것.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동거했다. 왕은 그것을 알았을까? 어느 날 밤 왕이 이석을 따로 불렀다. 연회가 끝나고 시종들이 물러간 자리였다. 왕은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짐이 그대를 믿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이석은 잔을 받으며 말했다. 그때는 전하께서 신을 내치셔야 합니다. 내치면? 신은 내쳐지겠지요. 왕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대는 두렵지 않은가? 이석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말했다. 전하, 신은 태어날 때부터 잃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지킬 것이 있는 자의 감정입니다. 왕은 그 말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그 말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석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다. 천민으로 태어났기에 가진 것이 없었다. 가진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기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낮은 출발점이 그의 가장 높은 도달점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권력의 꼭대기는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곳이기도 하다. 38. 변수가 생겼다. 왕에게 새로운 총애를 받는 자가 나타났다. 젊은 승지였다. 이름은 윤상. 명문가 출신의 과거 장원 급제. 얼굴이 반듯하고 말이 유려했다. 왕은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이석이 처음 왕의 눈에 든 것처럼 윤상이 그렇게 왕의 눈에 들어왔다. 조정은 숨을 참았다. 이석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윤상을 자신의 곁에 두었다. 멀리하지 않았다.
가까이 했다. 윤상에게 일을 맡기고 조언을 했으며 격려했다. 왕이 보기에 이석은 윤상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석이 윤상에게 보여주는 것과 이석이 실제로 아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다. 이석은 윤상을 칭찬하면서 윤상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생각, 그의 연결, 그의 야심. 윤상은 야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야심은 이석을 거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위험이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윤상이 이석에게 대들었다. 조정회의에서였다. 어떤 사안에서 이석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 자리에 왕도 있었다. 조정이 긴장했다. 이석은 윤상을 바라보았다. 오래. 그 시선에는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다. 무표정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좋은 의견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더 말해보시오. 윤상이 당황했다. 압박을 예상했지만 동의를 받았다. 자신의 의견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할수록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 이석이 유도한 것이었다. 말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왕은 그 과정을 보았다. 그리고 이석을 보았다.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윤상은 이석에게 다시는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석은 상대를 죽이지 않았다. 살아있게 두면서 힘을 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40이 되던 해, 이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쳐있음을 느꼈다. 20년을 쉬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의 수를 생각했고, 눈을 떴을 때 이미 조정의 지형을 머릿속에서 점검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맞은편 사람의 표정을 읽었다. 모든 것이 판이었고 모든 사람이 말이었다. 진심으로 대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면 알 수 없었다. 스승 박무진. 그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 왕. 그는 진심으로 대했다. 아니, 진심으로 대하려 했다. 그러나 왕과 신하 사이에 순수한 진심이 가능한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천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 사실을 품은 채로 20년을 살았다.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어느 봄날 밤, 이석은 도성 밖을 나갔다. 혼자였다. 그가 자랐던 마을 방향으로 걸었다. 마을은 이미 없었다. 화재 후에 다른 것들이 들어섰다. 그가 어머니를 묻었던 자리가 어디인지도 이제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 어디쯤에 서서 오래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이 조금 달랐다고 측근 하나가 나중에 말했다. 더 차가워졌다고. 아니면 무언가 정한 것처럼 보였다고. 42살. 왕이 병이 들었다. 갑작스럽지 않았다. 몇 해 전부터 왕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석은 알고 있었다. 왕 자신도 알았다. 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둘 다 알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왕이 병석에 눕자 조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자는 아직 어렸다. 후계 문제를 두고 파벌이 다시 들끓었다. 이석 없이는 조용했던 물이 이석을 중심으로 다시 소용돌이쳤다. 그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다음 조선이 결정될 것이었다. 그는 아무 편도 들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강한 수였다. 아무도 그를 적으로 만들 수 없었고 아무도 그를 아군이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중심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왕이 마지막으로 이석을 부른 것은 병석에 누운 지 3달째 되던 날이었다. 이석은 혼자 들어갔다. 왕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만 살아 있었다. 왕이 말했다.
짐이 그대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이석이 앉았다. 왕이 오래 그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진심으로 짐을 섬겼는가? 그 질문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이 들어 있었다. 20년의 시간과 수백 번의 결정과 수천 번의 말들이. 이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말했다. 신은 전하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맙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왕이 죽은 날, 이석은 조용히 도승지직을 사임하는 상소를 올렸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새 왕의 조정에서 자신이 더 강한 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내려왔다. 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의 측근 중 하나가 나중에 전한 말이 있다. 이석이 왕의 죽음 후 혼자 있을 때 오래 창밖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다 끝났다. 그것이 무엇이 끝났다는 말인지 듣는 자마다 다르게 해석했다. 권력이 끝났다는 것인지, 목표가 끝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진심으로 섬겼던 단 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인지. 이석은 이후 한양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다. 새 조정에서 그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다. 20년 동안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라지는 방법도 알았다. 그가 남긴 것은 이름뿐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사람을 기억했다. 어떤 이는 그를 간신이라 했다. 어떤 이는 그를 충신이라 했다. 어떤 이는 그를 야심가라 했다. 어떤 이는 그를 외로운 자라 했다. 아마도 그 모두가 맞을 것이다. 그는 천민으로 태어났다. 그 사실이 그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를 만든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난 자가 가장 높은 곳 바로 옆에서 20년을 살았다. 그 20년 동안 그가 움직인 것들이 조선의 역사를 바꾸었다. 기록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지만 그 결정들 사이 어딘가에 그가 있었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워지지 않았다. 천민으로 태어난 남자는 결국 왕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왕이 죽은 날,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